만약 지금 당장 서울중앙지검이라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바로 그 하얘진 머릿속을 파고드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3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최신 대책을 바탕으로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3가지 철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었고 하루 평균 4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3천만 원을 넘었는데 대부분 노후 자금을 지키려던 50에서 70대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직접 송금했으니 착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는 모든 걸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10분 안에 계좌와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통신사도 대포폰이나 대량 문자 발송을 막지 못하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개인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우리가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피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결국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점검 루틴을 차근차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범죄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늘 같은 틀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같은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이성을 잃고 지시에 따르게 되죠. 다음 단계는 직접 송금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이체로 분류되어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직접 보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차단의 지연입니다. 피해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아 은행에 신고하면 이미 돈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몇 달씩 걸리다 보니 결국 10분만 빨랐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남기며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바로 이 구조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과 통신사가 동시에 움직여 10분 안에 계좌와 번호를 차단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더라도 금융사가 전액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이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시도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된 방식입니다.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꼼꼼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제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았던 차이는 결국 증거와 절차를 얼마나 챙겼느냐였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사기범과의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고 받은 문자나 카톡은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도 바로 저장해야 하죠. 나중에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투게 될 때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실제 증거가 있는 것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은 동시에 여러 기관에 알리는 겁니다. 은행에는 보낸 곳과 받은 곳 모두 신고하고 통신사에도 알려야 하며 경찰에도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신고 번호를 주는데 이 접수 번호가 있어야 다른 기관에서도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 곳만 알리고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과 분쟁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배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죠.
올해 대책으로 은행이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이 가능해졌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처럼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는 은행, 통신사, 이용자가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차 이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건 이제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안았지만 이제는 은행과 통신사,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절망 속에 홀로 싸우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부모님 휴대폰에서 스팸 차단을 켜드리고 가족끼리 확인 암호 문구를 정해두고 최근 수상한 문자가 있다면 캡처해서 은행이나 통신사에 신고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영국은 보이스피싱과 똑같은 유형의 사기를 앱 사기, 즉 권유형 송금 사기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지만 속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죠. 피해액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하자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행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금액은 최대 8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되고 지급기한은 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긴 소송이라 분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활을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싱가포르는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동 책임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은행, 통신사, 이용자가 각각 책임을 나누도록 만든 겁니다. 은행이 보안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은행이, 통신사가 대포폰이나 스팸 문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면 통신사가, 이용자가 명백한 경고를 무시했다면 일부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했습니다. 누구 하나만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단계별로 책임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노린 것이죠. 물론 두 나라 제도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이고 싱가포르는 국제 송금이나 복잡한 거래까지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에게 전가되던 피해 책임을 제도와 기관이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통해 바로 이 흐름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와 같은 수준의 공동책임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8월 28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대책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흐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입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과 통신사가 동시에 움직여 10분 안에 의심 계좌와 발신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해도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난 뒤였지만 이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사의 책임 강화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던 구조가 깨집니다. 앞으로는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지워지던 무거운 짐을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대포폰 개통이나 대량 문자 발송은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였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까지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모두 묶어 상시 대응 체계를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기관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제도는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리 각자의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세 가지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나 앱 설치 요구에 무심코 반응하는 겁니다. 계좌 이상 거래 발생 같은 알림이 오면 확인해 보려고 누르는데 그 순간 휴대폰은 범죄자에게 열려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눌러보기만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때부터 계좌 정보와 인증수단은 노출됩니다. 두 번째는 고액 송금 지시에 바로 응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범들은 늘 급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오늘 안에 보내야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난다. 같은 식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불안감에 서둘러 돈을 보냅니다. 그 순간 피해가 확정되는 거죠. 세 번째는 콜백 번호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범인들은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하면 된다며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식 창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번호마저도 사기범이 준비해둔 가짜 창구입니다. 결국 다시 걸어도 같은 범죄자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더라도 피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 왔을 때,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콜백 번호를 들었을 때 잠깐 멈추고 의심하는 그 습관이 돈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이제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습과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단순히 조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몸에 밴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이었던 5가지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금 전 확인입니다. 은행 앱에서 송금 직전 나오는 안내문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진짜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맞는지 연락처나 최근 대화 맥락을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발신자 등록과 스팸 차단 점검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 대표번호는 반드시 등록해두고 휴대폰 스팸 차단 기능은 항상 켜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낯선 번호에서 오는 대량 문자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확인 암호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갑자기 송금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특정 문구를 말하도록 약속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같은 단순한 질문도 좋습니다. 가족만 알 수 있는 작은 암호가 사기꾼의 시도를 차단하는 큰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의심 상황에서 122와 은행, 통신사에 동시에 신고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연락해서는 효과가 없고 계좌와 번호를 동시에 차단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 발생 시 환급과 분쟁 절차를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은행 자체 보상 절차를 먼저 밟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통화 녹취, 문자 캡처, 송금 내역을 평소에 남기는 습관이 나중에 환급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복해서 습관으로 굳혀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가 난 뒤 어떤 방식으로 신청과 상담, 증빙 절차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